안녕하세요. 저는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13살 된 지적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자식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관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아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겠어요. 제 아들 이름은 김동환이고요. 13살이 됐고요. 이제 6학년 들어가겠죠? 아직 말을 못해요. 아직 말을 못하지만 바로 몇 달 전부터 최초로 자발적인 발화가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한 상태고요. 아직 먹고 자고 싸고 입고 등의 모든 활동에서 어른의 지원이,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소위 말한 중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제가요. 몇 달 전에 우리 아들의 자발적 발화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어치료실을 요즘 새롭게 알아보고 있어요. 4살부터 11살까지 7년 동안 언어치료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자발적 발화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언어 모방도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잠시 중단을 했는데 지금 바로 한 2-3달 전부터 자발적 발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발화를 지원해주자. 그래서 언어치료실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상담에 들어갑니다.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서 아들을 볼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저는 힘든 거 없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힘든 게 없어요? 선생님, 저는요, 집에서는 힘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힘든 건요, 저희 아들이 너무나 예쁜 아이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걸 엄마만 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엄마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예쁨과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어떤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바로 어제예요. 어제 아침에 밥을 또 먹였죠. 밥을 먹이고 나서 아들을 먼저 먹이고 나서 그다음 제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 말을 내뱉은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근데 바로 전날 저는 선생님한테 나 너무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선 이랬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아이고 힘들다. 그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입에서 아이고 힘들다 라는 말을 하루에 한 몇 번씩은 하고 있었더라고요. 힘들어요. 제 아들을 키우는 것, 제 아들과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몸이 힘든 일이에요. 기저귀를 뗀 지 몇 달 안 됐어요. 밤 기저귀를 뗀 게. 제가 12년 동안 밤에 계속 자본 적이 없죠. 기저귀를 떼고 지금은 이제 잠자리 독립을 시작을 했는데 요새 잠을 잘 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또 요새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분명히 저는 너무나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왜 힘들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몸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의 정신은, 저의 마음은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몸이 고단한 거를 힘들다는 걸로 제가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다르다. 이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달라요. 그리고 저는 비록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는 지금의 상태가 정말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서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글 쓰는 활동을 통해서 저희 아들의 장애에 대해서 세상에 많이 알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지옥에 3년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는 장애도에 빠져 있었다.
장애도 존재하진 않지만 실존하는 섬이에요. 그 장애도라는 섬 안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곤 장애가 있는 아들과 엄마인 나밖에 없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만 마주보고 있어요. 장애라는 곳에만 매몰돼서 둘이 서로만을 마주보면서 함께 뒹굴면서 진흙탕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우스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최고야. 대단해. 존경받는 엄마였다는 거예요. 좋은 엄마. 왜냐하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불굴의 엄마. 존경. 사람들의 찬사. 그런데 너무 불행했고 너무 힘들었고 저만 그랬나요? 아니요. 제 아들도 그리고 비장애인 딸과 저희 남편도 저희가 너무 불행했었어요.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왜 마음은 불행하지 않다라고 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어요.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그 원인들은 이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들이 앞으로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되돌아보니까 일단 김형수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던 거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가 됐어요. 이분은 장애 인권 강사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부모 교육을 들으러 갔더니 이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죠. 희생하면서 불쌍한 내 새끼 위해서 열심히 잘 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엄마들 당신들의 그것이 장애 혐오라는 거 알아요? 지금 이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다른 엄마들하고 함께 그 장애 당사자분이세요. 김영수 선생님은. 장애 혐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불쌍한 내 새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내 인생 따위는 우리 저버린 지 오래잖아요. 어떻게든 이놈을 잘 살게 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장애 혐오라는 거예요. 듣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화가 이렇게 났어요. 야, 네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지금은 친하게 잘 지내요. 근데 그 당시에 화가 이만큼이 나서 네가 엄마들의 삶에 대해서 뭘 하는데 감히 우리의 이 마음을 장애 혐오라는 거야? 라고 굉장히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쓸데없는 얘기는 치워버리자. 머리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같이 있었던 엄마들하고 맛있게 밥 먹고 수다 떨고 집에 잘 왔죠.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김영수 선생님이 했던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잘 사는 이 마음, 불쌍한 내 새끼, 내가 어떻게든 지켜줘야지. 이 마음조차도 장애 혐오라는 게 수시로 떠올라요. 미뤄둔 생각인데 부정하는 생각인데 살다가 어떤 계기가 딱 마주치면은 그 생각이 쭈루룩 떠올라요. 싫어 비켜. 또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촤라락 떠올라요. 그리고는 알게 돼요. 이거 장애 혐오 맞구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아이를 오래 키워서 이제 성인이 된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정말 더 마음의 평안과 이런 걸 갖고 자식과 더불어 인생을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자식의 장애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힘드세요? 왜 힘드세요? 저는 왜 힘들었냐면요. 장애인 자식이 장애인이라서 힘들었어요. 자식이 장애인이라서 지 인생도 끝났고, 엄마인 내 인생도 끝났고, 우리 가족의 인생도 끝났고, 이 생각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치료실, 무슨 교육.
생활이란 없죠. 저의 개인 생활이란 있을 수도 없고 비장의 자식을 돌볼 시간도 없어요. 너는 할머니 집 가서 거의 혼자 크다시피 해라. 가정 경제는 어때요? 너무너무 휘청휘청 되죠. 왜냐하면 신혼 때는 둘이 벌어서 둘이 썼는데 자식이 태어나면서 아빠 혼자 벌어서 넷이서 써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가정 경제는 더 막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아이를 어떻게든 이 장애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람 되게 만들려고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무슨 생각에서였냐면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사랑하는 내 새끼가 발달 장애인이라니. 흑흑흑. 어떻게든 이 엄마가 엄마인 나의 희생과 노력으로 너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줄게. 제 아들이 지적장애인이잖아요. 저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지적장애인 출신 서울대 박사. 여러분 웃기죠? 허황되죠? 근데 이거를 저는 아들이 유치원 때는 인생의 목표로 세웠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두고 봐.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저는 박수를 받았고 주변에서는 칭송하고 더더욱 이 아이를 어떻게든 치료시키려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저도 불행하고 아들도 불행하고 가족 모두가 불행하고 우리는 장애도 안에서 허우적대고 그랬는데 김영수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장애 혐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애 혐오가 뭔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막 너무 싫어하고 뭐 같은 반도 안 되게 해달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건의하는 이런 학부모들 있고 만나고 하면은 저분이 장애 혐오를 갖고 있구나 너무 쉽게 알아차리잖아요. 야 이 바보야 병신아 놀리는 아이들 보면은 장애 혐오가 있구나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너무나 잘 드러나는 장애 혐오 말고 불쌍해. 안 됐어. 정말 잘해주고 싶다. 이런 좋은 마음 있잖아요. 선의에서 우러나서 하는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은 어때요? 이런 것도 장애 혐오인가요? 김영수 쌤이 이것도 장애 혐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끈을 했던 거고. 그랬는데 지금은 알아요. 이것 또한 장애 혐오예요. 왜냐면요.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엄마인 내가 장애가 있는 제 아들을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내가 널 장애인으로 낳아서 어떻게든 엄마가 너의 힘이 되어서 잘 키워줄게. 걱정 마라. 불쌍한 내 새끼. 왜 불쌍한데요? 장애가 있기 때문이죠. 장애는 나쁜 것, 안 좋은 것, 불쌍한 것,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장애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것이 온갖 나쁜 장애 혐오, 부정적인 것이 가 있는 내재된 내 자식 새끼가 불쌍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장애 형제자매보다 얘를 막 더 먼저 챙겨주고 싶고. 왜냐하면 얘는 안 좋은 그 나쁜 걸, 장애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장애는 좋은 인식이에요? 나쁜 인식이에요? 장애를 나쁜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불쌍하고 안 되고 유난히 더 잘해줘야겠고 이런 서운한 마음조차도 장애 혐오의 또 다른 형태였다니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장애 혐오는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장애 혐오는 갖고 있는 편이 나을까요? 안 갖고 있는 것보단? 절대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왠지 뭔가 막 베풀어주고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당사자 입장 생각을 합시다. 당사자가 있어요. 이게 제 아들이에요. 장애는 나쁜 것, 안 좋은 것, 불쌍한 것, 창피한 것, 숨겨야 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를 이런 인식과 태도를 지닌 주변 어른들의 반응을 한평생 받으면서 살아요.
장애는 나쁘고 안 좋고 불쌍하고 안 된 것이야. 근데 그것이 나한테 있어. 내 안에 있어. 떨쳐내고 싶고 극복한다고 말 요새는 쓰지도 않죠.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막 떨쳐내고 싶은데 그건 나한테서 없어지지 않아요. 내 정체성인데 어떡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변에서는 그 나한테 있는 장애가 나쁘고 안 좋고 불쌍하고 안 된 것, 혀를 차는 것. 그러면 그 내 몸에서 떨쳐낼 수 없는 그 부정적인 장애를 한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당사자는 대체 어떻겠냐고요. 지금 이제 사춘기 자식이 사춘기가 넘어가신 어머님들도 있으시죠? 혹시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자식한테? 엄마, 내가 장애인 맞아? 나를 왜 장애인으로 낳았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장애 혐오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요. 그것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혐오하는 게 되는 거라서. 이 아이는 엄마인 우리가 언제까지 옆에서 함께 살아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혼자 설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인간이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내 안에 내재된 어떤 파워, 에너지, 자긍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인간을 혼자서 스스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그거 다 빼앗아요. 부모인 우리가, 특수교사가, 치료사가, 주변에서 만나는 어른들이, 친척들이 선한 마음으로 포장된 장애 혐오를 당사자한테 쏘아내면서 너의 장애는 그토록 안 좋은 것, 나쁜 것, 그걸 몸에 지니고 살아가죠. 이런 케이스는 실제로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춘기가 들어가고 나서 좀 약간 장애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이제 사춘기 이후에 장애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복지카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으로 복지카드를 받게 되고 나서는 아이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라니.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아이가 특수학급으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통합교육을 받을 때.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나 장애인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 장애인 아니야. 나 봐. 한글도 똑같이 읽고 쓰고 성적이 조금 나쁠 뿐이지 나 이렇게 다 할 줄 아는데 내가 왜 장애인이야. 자신의 장애를 부정하죠. 내 정체성을 부정하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요. 그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우리들도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각자 나름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만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면 저는 행복할까요? 제 정신은 온전히 박힌 채로 제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밝고 건강하고 씩씩한 잘 자라는 어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내 자신의 부족한 점, 잘하는 점 모든 걸 제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장애 혐오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부모인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당사자인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시각으로 과연 장애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 장애란 그냥 상태예요. 상태. 장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신체의 일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장애라고 해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겠죠.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배고픈 상태에 있는 분 계시죠? 저 배고파요, 지금. 밥을 안 먹고 이 촬영 중이거든요. 저 배고픈 상태에 있지만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난 그냥 배고픈 상태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발달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건 부끄러워야 되죠?
누군가는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공주병이 있는데 부끄러워하던가요? 누군가는 내 머리가 곱슬머리인 것을 창피하고 감추고 어떻게든 극복해야 돼 이러던가요? 아니에요. 왜 굳이 장애에 대해서만 그래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게 장애인, 발달장애든 신체적 장애든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태에 있는 당사자를 가운데 두고 주변인들, 부모, 형제, 자매, 선생님들, 만나는 동료들, 치료사들, 의사들, 마을 사람들, 이 주변에서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돼요. 자신의 장애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말이 내 장애에 잘 적응해서 살자는 거니까 나는 막 발달장애가 있고 나 막 한글 아직 몰라. 근데 이거 그냥 냅둬도 된다는 소리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가 있고 발달장애가 있으면 특히나 발달장애는 더 느리게 발달을 해 나가겠죠. 느린 속도로 발달을 해 나가겠죠.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꼭 집어야 될 것은 느린 속도로 발달해 나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요. 저희 아들 말 못했잖아요. 12살인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발화가 터졌다니까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 이전에 자발적 발화가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초등학교 지나고 나니까 10살까지 엄마 아빠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근데 꾸준히 성장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 돼요. 지원을 하면 돼요. 하지만 느린 속도로 자라가는 거, 이거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어떤 현실 아니에요. 어떤 상태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하나 모션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작업치료사세요. 시소 감각통합연구소 아시죠?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지석연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주먹을 2개 앞으로 쥐고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는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건 주먹. 손바닥, 주먹. 가슴으로 올 땐 주먹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빠르게. 잘 되죠, 여러분? 이거 하는 상태에서 주변에 누가 옆에 없더라도 좋아요. 누가 있는 것처럼 하고 한번 말을 건네보세요. 인사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쵸? 자, 이거는 반대로 가봅니다. 바꿔보세요. 밖으로 나갈 때는 주먹, 안으로 들어올 때 손바닥. 나갈 때 주먹, 안으로 들어올 때 손바닥. 자, 여러분 해봐요.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좀 헷갈리는데 내가 정신을 막 엄청 집중해서 하면 들어올 때 손바닥이에요. 나갈 때 주먹. 해보면은 할 수 있어요. 자, 됐어요?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이때 빨리 말을 해보세요. 아까처럼. 안녕하세요.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이거는 비장애인, 장애가 없는 우리들의 어떤 감각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나의 시각, 촉각 이런 거에 굳이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아도 일상의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발달장애가 있는 우리 자식들, 모든 발달장애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발달장애 있는 사람들이 감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거는 그들의 감각 체계예요. 힘을 내서 그냥 감각이 돌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을 내서 살아야 돼요. 신경을 막 써야 돼요. 나의 시각인데, 나의 촉각인데, 애를 써서 살면서 우리는 말도 해야 돼요.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치료실도 가야 되고.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봐요. 이렇게 너무나 힘이 들기도 하고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내가 막 정신을 많이 쏟느라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해요. 이 불안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상동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소리가 너무너무 나 귀를 자극할 때, 귀를 두들길 수도 있어요. 단지 살아내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떻게든 여기서 오는 불안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겠다고 자기 자극 행동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중인데, 우리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이 창피해. 남들이 쳐다보는데 아이 부끄러워. 누가 부끄러워요? 자식이 부끄러워요? 본인이 부끄러울까 봐? 아니요. 내가 부끄러우니까이죠. 내가 부끄러우니까 쉿! 하지 마. 손 내려. 쉿! 소리 내지 마. 손을 딱 움켜쥐고 집으로 막 데리고 가고, 뛰는 거 못 뛰게 하고. 근데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행동 방식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가 원래 이거를 계속 손가락에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걸 하느라고 손에서 뗐는데, 이거 저 왜 쥐고 있게요? 상동행동은 비장애인도 해요. 우리들도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누군가는 입술도 깨물고, 누군가는 다리도 떨고, 누군가는 이것도 막 이렇게 돌리죠.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손에 펜이 쥐어져 있어야 돼요. 손가락 사이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 모르게 조금씩 흔드는 게 저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상동 행동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창피하다, 쉿, 승격 못하게. 그럼 우리 아들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엄마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좀 더 크게 할 뿐인데 이거 못하게 하고 이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이건 어디에서 온다고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보지 않는, 이거는 나쁜 것, 잘못된 것, 불쌍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장애 혐오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 속도, 어떤 사고 방식, 이런 모든 걸 그 자체로 그것이 가장 당연한 너의 상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일 수 있겠어요.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게 그냥 이렇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딱 한순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된 것. 아마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아들의 장애를 바라보는 이렇게 시각이 바뀌면서부터 제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훨씬 좋아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저희 아들도 좋아요. 저희 비장애인 딸과 남편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과 관계 맺고 살고 있는 뭐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그리고 내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도 좋아요. 달라진 거는 자식의 장애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인식, 이거 하나였는데 이거 하나에서부터 파생돼서 퍼져나가는 변화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시각과 인식이 바뀌고 나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엄마로서 해줘야 되는 일, 역할, 지원해주고 제공해줘야 되는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의 성격이 달라져요. 기존에는요,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비록 나는 불행할지언정. 나 하나 희생해서 내 아들이 좋아진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리. 이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발달장애인 아들과 비장애인 딸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둘을 동시에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키우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비장애인인 딸한테는 얘하고의 그냥 일상을 매일매일 잘 살면 돼요. 열심히.
뭐 어제는 수학에서 뭐가 어려웠는데 이 문제는 엄마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럼 저는 수포자이긴 하지만 내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뜻하는 게 아닐까라고 같이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뭐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싶어 하면은 같이 이야기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어떻게 꼬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허용하는 선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냥 매일매일 딸하고 열심히 매일매일을 살아나가면 딸은 20살 성인이 된 그 시기부터 알아서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겠죠. 물론 실수하고 깨지고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지가 지 길을 찾아서 갈 거예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20살이 되고 나면은 깨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성장을 해 나가긴 하겠지만, 아들과 딸이 다른 점이 뭐냐면 아들과는 매일매일을 열심히 오늘은 이거 치료실 갔다가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떤 교육을 내가 시켰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다가는 20살이 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주간보호, 평생센터, 주알 서비스 이런 거에 잘 들어가면 장땡, 들어갔다가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은 반응 행동이지만 문제 행동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일으키면 삼진아웃. 요새는 엎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있는 곳들 많죠. 취업은 잘 될까? 기능이 이렇게 낮은데? 받아주려나?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20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나는 장애가 있는 내 아들과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그때 가면 그냥 집에서 둘이서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장애도 아까 뭐라고 말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곤 장애가 있는 자식인 너 그리고 나, 우리는 둘이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마주보고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 자식과 내가 둘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 엉겨 붙어갖고 진흙탕을 뒹굴르는 게 장애도라고 했었죠. 20살 이후부터 그 인생을 살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라보는 목표점을 제가 설정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글 쓰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글 쓰는 걸 하기 위해서 마치 취재처럼 소위 장애계라고 하는 곳에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고 다녔어요.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자산이 됐던 거예요. 뭐 여러 특수교사들, 당사자들, 부모님들, 치료사들, 무슨 활동가들, 뭐 의사들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내가 놓친 게 있었구나. 그 놓친 걸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기능을 올리고 열심히 매일매일을 잘 키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굳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과하다 할 정도로 잘하고 계시니까 이건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럼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표가 뭐야? 목표를 세우고 가야 돼요. 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아들의 30살. 30살의 자립이 목표예요. 이게 학령기인 지금부터, 유아기인 지금부터, 아니면 이미 30살이면 40살 자립을 목표로 두고 30살인 지금부터 우리들의 자식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인 우리는 자립의 그날을 목표로 세워두고 이것을 위한 현재의 교육과 현재의 양육과 현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된 게 장애계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니고 보고 느끼면서 놓치고 있던 게 그거였구나. 비장애인 자식의 교육과 발달장애인 자식의 어떤 교육과 양육에서 달랐던 점이 있다면 자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였구나. 왜냐면 우리는요, 자식보다 하루 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은 소원조차도 될 수 없죠. 어차피 이 자식은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내버려질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엄마하고 내 자식하고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잘 살고 있다가 열심히 엄마 희생과 이렇게 사랑으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심장마비 와서 캬 하고 죽으면 나한테서 팔이 나온다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입을 덮어주고 배고파 하다가 밖에 나가서 떠들길 바라세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칵 하고 쓰러졌어요. 그때 우리 아들 말 못해요. 한글도 못 써요. 그런데 엄마가 흔들어도 안 일어나면 집 밖으로 나가서 옆집 초인종을 누르는 건 어때요? 띵동띵동 띵동띵동 나와보겠죠. 옆집이 아무도 안 나오면 윗집 아랫집 아니면 앞에 있는 편의점 응 같이 가자고 끌 수도 있어요. 말로 할 수 있거나 글로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우리 아들처럼 말이나 글이 능숙하지 않다면 행동언어로 하니까 가서 도와달라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이란 나 혼자서 모든 걸 잘해요가 아니라 타인의 지원을 잘 받아서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목표인 거예요. 저도 30살의 그날을 딱 목표로 잡고 나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10살인 올해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30살의 자립을 위해서 11살인 올해는 어떠한 양육과 교육과 치료가 들어가야 되지? 이게 싹 틀려지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을 위한 올 1년의 과제와 매일매일을 열심히 잘 살기 위한 1년의 과제는 성격이 확실히 틀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교에다 요구해야 되는 것도 달라져요. 기존에는 그냥 올 1년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학교에서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조용히 잘 지내다 오면 그거 하나가 고마운 거였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냐? 30살 목표가 30살의 자립이 목표라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학교에서 얌전히 사고 없이 잘 지내게 오세요가 아니라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사고도 치고 옆에 친구하고 싸워가고 그러면서도 관계 맺기, 사회성 이거 배워나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힘들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요. 제가 아까 장에게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자립에 필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어떤 우리가 뭐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교육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전문가분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다 제외할게요.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요. 부모인 엄마인 우리들이 챙겨야 될 거는 이 아이들이 관계 맺기 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으로 제공해 주는 거였어요. 특히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교육이 없더라고요. 거절하고 거절당하기. 자, 봅시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기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기능이 좋은데 신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남성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아서 자립생활을 하는 남성 발달장애인이 있어요. 남성 활동지원사 도움받아서 생활하는 남성 발달장애인. 둘이서 자립생활 열심히 해요. 지원을 받아서. 근데 이분의 자립생활에 삐뽀 불이 켜져요. 자립생활이 이어지질 않아요. 왜냐?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면 자립이 안 되니까. 직장이 없나? 아니요. 직장 잘 다니고 월급도 자립생활하기에 충분할 만큼 있어요. 기능이 안 좋나? 기능도 나름대로 다 충분히 좋다니까요. 더군다나 지원까지 잘 받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요. 대체 뭐가 문제야? 직장에서 월급도 잘 받는다는데. 알고 보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나면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돈을 다 탕진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필요한 건,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건 바로 경제관념이겠구나. 열심히 숫자 공부 익히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게 해야지.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인지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자립해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인지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현실에서 자립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활동지원사가 그분에게 너 여자 경험 없지? 내가 여자 경험하게 해줄게. 그거 되게 좋은 거야. 내가 불러줄게. 대신에 너만? 아니, 나도. 내가 2명 부를게. 돈은 누가? 네가. 월급을 받으면 활동지원사 말에 따라서 거기에다 이제 일주일 안에 그 돈들을 다 해버리느라 월급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월급이라는 게 없으면 자립을 했을 때 각종 공과금도 내야 되고, 직장까지 다니려면은 뭐 차비도 필요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생활 자체가 영위가 안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보고 느껴야 돼요? 뭐 경제관념 열심히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 믿지 말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그 분을 만나갖고 만날 때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진짜 홍길동 씨 이러면 어떡해요? 이러면 다시 시설 가실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럼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게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나도 정말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그래요? 미움받을까 봐. 미움받을까 봐. 거절당하는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아무도 발달장애인에게 거절하고 거절당할 기회를 주변에서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자식이 발달장애가 있어서 사랑의 보호막을 둘러놨고, 학교에서는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호막 둘러놨고,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그 아동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2020년에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이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낸다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항이. 거기에 대해서 비장애인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가 높아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어땠게요? 맞아요. 우리 반 친구들은 화목하게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게 거의 3배 이상 높아요. 왜 그런 줄 알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예 그런 경험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서로 풀어가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관계의 법을 배워가고, 그 모든 것에서 아예 처음부터 배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식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이란 혼자서 스스로 하는 자립이 아니라 타인의 지원을 잘 받아서 사는 자립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지원을 잘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사회성 영역은 백날 집에서 교육시켜봤자 소용없어요. 몸으로 부딪혀야지만 길러지거든요. 사회성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어머니 분들, 아버님 분들, 비장애인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거절 잘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지만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왜 못하세요, 거절? 남이나 미워할까봐. 이거 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거절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해요. 근데 발달장애가 있는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도 자존감이 더 낮고 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 더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너를 위한다라는 이름 하에 장애 혐오를 끊임없이 쏘아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 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고, 거절했을 때 받는 상처가 더 크고, 본인도 거절하지도 못하고, 거절 당했을 때 세상 끝난 것 같고,
대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이런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나중에 눈 감을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을 그 어느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립을 시키고 이 자립을 해서 자립생활하고 있는 아들과 또는 딸과 모처럼 편하게 자식 걱정 좀 안 하고 그냥 활동지원사든 주거 코디네이터든 그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무지도원이건 자립해서 살고 있는 자식과 우리 부부와 또는 나 혼자와 이렇게 잘 살다가 주말이면 만나서 외식도 하고 밥도 먹고 자 너는 너대로 가서 또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게 또 일주일 잘 살다가 주말 되면 또 만나서 우리 함께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내 나이에 잘 죽을 수 있으면 그때는 아들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이 있으니까 엄마의 죽음에 크게 영향받지 않겠죠. 슬프긴 해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내 아들 사랑하니까 해서 영영 껴안고 살다가 내가 딱 죽어봐요. 부모가 어느 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인생은 내가 없어지는 바로 그 날부터 지옥이 돼요, 여러분. 얘의 지옥은 그날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립생활을 목표로 설정해두고 이 자립이란 거 목표를 위한 올 1년의 계획, 그 다음 해의 계획, 영속성을 갖고 있는 이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자식들 각각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게 세우셔야 되고요. 정해진 룰이란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세우셔야 되고요. 이거를 세우되 기능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고 계실 테니까 정말 중심을 둬야 될 거는 우리 자식들의 자립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관계 맺기 능력이 가장 중요한 필수다.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을 당해도 그 거절 한번 당하는 게 세상 끝났다 라는 게 아닌 걸 또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사회성 영역은 무조건 반복 경험을 몸으로 통해서만 체득이 가능하다.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당하는 친구들의 거의 많은 수는 우리가 소위 경증이라고 말하는 고기능 친구들이에요. 왜냐? 아예 우리 아들 같은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항상 보호자가 주변에 있거든요. 엄마든 활동지원사든 어른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늪에 잘 걸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신경 써서 교육시키면서 간신히 일어났던 고기능의 기능 좋은 친구들이 사기당하고 범죄에 연루되고 왜냐? 교육은 받아서 다 알아요. 남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 남한테 무슨 함부로 계약서 도장 찍으면 안 돼. 이 친구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 그 당사자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 돈 3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했을 때 그 누구 하나도 알았어 라고 할 사람 없어요. 교육 철저히 받았으니까. 안 돼요. 싫어요. 거절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만나는 비장애인 동료면 어디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만나게 된 친구들이면 내가 동네에서 인사하다가 내가 동네에서 이 길 항상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누구씨 안녕 하면서 말을 자주 건네줬던 어떤 가게 주인이면 이런 관계에서 오는 그 친밀함과 기쁨, 애정 이런 거에 만족해하고 있는 그들이 머리로는 안다고 해서 그 관계에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이 되어야 돼요. 언제부터? 학령기부터. 가장 안전한 학교라는 사회 안에 있는 바로 지금서부터. 그래서 내가 목표를 여기로 두고 나면은 지금 학교에서부터 해야 될 일이 달라진다. 집에서부터도 해야 될 일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장애 혐오부터 지금 시작을 해왔습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힘들고 지치고 불행하다면 지금 현재 내가
내 안에 있는 장애 혐오를 먼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장애 혐오를 걷어내기 위한 첫 발을 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장애 혐오를 걷어내고 나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분명 나는 몸이 힘들어서 아유 밥 먹다 말고도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고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사실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은 평안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에너지가 생겨요. 이걸 왜 수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무엇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그건 나 개인을 위한 피아노 레슨을 받아보고도 싶고 아니면 글도 써보고 싶고 어디 가서 노래 음반도 내보고 싶고 아니면 장애인 자식과 함께 더 자주 밖에 나가서 놀고도 싶고 내 안에 있는 장애 혐오를 먼저 인식하고 걷어내는 것. 그것이 나를 포함한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위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장애 혐오가 사라지고 나면은 물론 한 번에 사라지진 않고 끊임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도 다시 튀어오르곤 하는데 그때마다 적어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나서 노력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내가 달라지고 나면 내가 바라보는 게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았던 이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시각을 갖게 되는데 주변에 선배와 맘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찾으면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서 만나보세요. 특히 성인기 엄마들 많이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지금 교육과 치료와 양육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올 1년의 IEP. 심지어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의 내용도 달라진다니까요. 이것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그리고 친구 관계, 그리고 내가 마을에서 이 아이와 함께 살아나가는데 나의 마음가짐, 타인에 대한 시선을 느끼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건 저만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저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말 많은 선배맘들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많이 이끌어주신 덕분에 저도 지금 이제 이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다음 단계는 또 무엇들이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을지 저도 막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저의 이 단계 못 가고 장애도에서 흑흑흑 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저만큼 이 정도 단계라도 한 발음을 내디뎌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발달장애인 자식과 우리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 또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다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